NHL 하덴 낮 이번 주에는 하키 팬들의 주목을 끌었던 스코포스터 꿀리를 비롯한 한 주간의 NHL 단신 체크해봅니다. NHL 경기 리뷰 시간에는 퍼시픽 3위 싸움 중인 애너하임과 LA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KHL 서부지구 2라운드 현재 스카와 체스카가 각각 1승씩 나눠 가졌고요. 동부지구는 아크바르스가 앞서 나간 상황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양한라가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7-2018 플레이오프 파이널 4차전에서 오지이글스에 승리하며 3년 연속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플레이오프 MVP는 안양한라 주장 김원중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42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142회 저는 김예슬이고요. 박힘찬 PD 그리고 이현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하키 팬분들께서 주목했던 어제죠. 토요일 저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분 다 현장에 계셨었죠. 예. 네. 뭐 김태범 아나운서도 장내 아나운서 하시는 분 네. 있었고 또 중계 때 박봉석 캐스터가 네, 고생을 하셨죠. 네. 다 있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현장 분위기 디테일하게 또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아마 이제 PD님 기자님 좀 잠시나마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수죠? 네. 예, 한시적으로 다음 시즌까지도 텀이 네. 길어서 참 이번 시즌 되게 짧았는데 맞아요. 예, 중간에 쉬는 타임도 되게 길었고 네. 예, 어떻게 또 끝났네요. 그래서 아직 피로가 안 가셨는데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애청자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아시아리그는 이렇게 마무리가 또 끝나니까 되었습니다. 꽃 피고 봄이 왔네요. 네. 네. 이제 4월이잖아요. 네. 네, 지금은 4월 1일 일요일이고요. 저희는 일요일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하인더넷 142회 오늘도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더넷 142회 오늘도 댓글 소개로 비하인더넷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댓글입니다. 알로에츠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방송은 잘 들었습니다. 헵스는 왜 윙스를 잡아서 미치겠네요. 66점에 한 경기 더한 상태에서 아래 세 팀이 63점으로 있는데 요즘 북미 야구, 풋볼, 농구는 탱킹이 큰 화두인데 하키는 다들 열심히 하네요. 이게 그래도 재미인 듯합니다. 그래도 남은 경기 대진운이 좋아서 승점 쌓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맥데이빗의 102포인트는 정말 엄청나네요. 우리는 맥데이빗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여기에 바이킹님께서 글쎄 말입니다. 세이버스가 립스를 애리조나가 볼츠를 잡고 농구처럼 라인을 조정하지 않고 주전 벤치 휴식도 없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알레이츠님께서 또 댓글 주셨는데요. 갈라가와 프라이스가 월드 챔피언십 참가를 거절했네요. 아쉽습니다. 하셔서 여기에 바이킹님과 미스티첸님께서도 함께 계속 의견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MAC님께서도 댓글 주셨어요. 유럽리그는 플레이오프가 한창입니다. 체코는 역시 필전이 대단하네요. 시즌 말미에 좀 힘겨웠는데 손쉽게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고 강자 코메타 브루노, 마운트필드도 무난히 다음 라운드에 올라섰네요. 리가에서는 역시 케르페트의 독주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홈이든 원정이든 정말 무시무시한 공격력입니다. 엘리트 세리어는 기존의 강자들 HV71 또 셀레프티오 프렐룬다 그리고 페리에스타드의 아성을 깨고 백쉐가 작년부터 강세네요. 올해는 우승할 것 같아요. 티무로가 알스베스칸에서 우승하면서 다시 엘리트 세리언으로 올라가나 했는데 칼스크로나에게 게임스코어 2대0으로 끌려가네요. 좀 의외입니다. 그리고 전통의 명문이며 유망주 양성소죠. 세딘 형제와 스카렐로 같은 대형 스타들을 길러낸 모도하키가 올해는 2부 리그에서조차 하위권에 머물렀네요. 언제쯤 모두의 봄날이 올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DEL은 미넨천하네요. 유일한 대항마가 아이스바렌 베를린이 될 것 같은데 결승에서 붙으면 볼만할 것 같아요. 둘 다 화끈한 공격력을 자랑하기에 치고받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KHL은 핀란드와 덴마크 연합군이라 볼 수 있는 요케리트가 탈락했습니다. 방패와 방패의 대결이었는데 의외로 공격 쪽에서 승부가 갈린 것 같아요. 라며 유럽 플레이오프 리그
예,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문백님께서도 댓글 달아주셨네요. 전에 어떤 분께서 하키에서 가장 위험한 스코어는 3대 0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챔피언 결정전 3차전이 3대 0은 아니었지만 왜 그 스코어가 위험한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동호회에서도 2대 0 또는 3대 0이면 큰 점수차 같지만 또 흐름 한번 넘어가면 순식간에 따라잡히거든요. 감독님, 코치님들도 그 맥락에서 경기하면서 리드해도 마음 놓지 말라고 경기 중에 많이 지적하시고요. 정말 많이 아쉬운데 우리 선수들 마음 추스르고 4차전에서는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이웃 김예슬 아나운서님 고정 축하드립니다. 남겨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블로그 잘 보고 있고요. 어떤 분은 예, 이현석 기자님이 맞아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주셨었고요. 네, 여러 번 말씀 주셨었죠. 네. 3대 0이 가장 위험한 근데 스코어다. 그거는 하키 쪽에서 나오는 뭐랄까 뭐 통설이죠. 그렇죠. 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정말 문백님 말씀하신 것처럼 4차전 좋은 일 있었는데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티최님도 남겨주셨어요. 유로 챔피언스 하키리그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KHL이랑 비교하면요. 유로 챔피언스 하키리그 우승팀이랑 KHL 우승팀이랑 7전 4선승하면 어느 정도 보시나요? 하셨어요. 챔피언스 하키리그 자체가 유럽에서 정말 강력한 팀들을 이제 다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사실 수준 자체는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KHL이랑 7전 4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KHL은 그래도 정말 돈을 많이 쓰는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 체스카와 같이 그다음 아크바라스도 상당히 돈을 많이 쓰는 구단으로 알고 있고 제 생각에 요케리트까지는 챔피언스 하키리그에서 우승한 팀이라고 해도 꽤 버거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리그에서 나오는 수준차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 오일머니 파워를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100만 달러 이상 한 선수에 정말 100만 달러 이상 지불할 수 있는 팀이 사실 KHL은 3군데 이상 정도 있어요. 그렇게 보고 저는 요케리트 역시 거의 사실 준 핀란드 국가대표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핀란드 국가대표팀에도 요케리트 소속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차출이 됐었죠. 이제 주축으로 차출이 됐었죠. 그런 것만 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스카와 이제 챔피언스 하키리그 우승팀이 맞붙는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스카 체스카 라인까지는 4대1에서 4대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수준차가 아직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크바르스나 예를 들면 네. 요케리트 한 팀 더 하면은 뭐 메탈루르크 정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4대2 4대1? 4대2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좀 더 미끄러진 상황이 나온다면 4대3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리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KHL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내서 다시 이제 SHL로 이적을 했는데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진짜 기본적으로 수준 차이가 어쨌든 있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괜히 이제 KHL이 넘버 2 리그라고 하는 게 아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현석 기자님 말씀 주셨고요. 더불어서 미스티츠님 댓글에 MAC님께서도 상세하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팟빵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Y더맨님 141회에 5,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항상 가장 먼저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아시아리그 챔피언 결정전 3차전 보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축구에서나 보던 세오타임을 아이스하키 경기에서조차 볼 줄은 몰랐네요. 한라 선수들이 긴장이 너무 쉽게 풀린 게 아닌가 싶었고요. 또 심판 판정도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했습니다. 3피리어드 실점 후에 김상욱 선수에게 주어진 슬래싱 페널티는 납득이 안 가더군요. 여기서 경기 흐름이 완전히 오지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라가 2대0으로 앞서던 상황에서 집중력을 좀 더 유지하면서 추가 득점했으면 쉽게 끝났을 것이기에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결과를 교훈 삼아 토요일 밤은 기분 좋게 즐기고 싶습니다. 남겨주셨어요. 예, SY더맨님이 안양한라 팬이시면서 또 더불어 수원삼성 네, 팬이시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세오타임. 예, 세오타임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보게 되네요. 네. 예. 그리고 3차전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플레이오프 때는 뭐 당연히 북미 심판들이 와서
그리고 제3국 심판이 와서 세미파이널 했고 또 결승전에서는 북미 심판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판정에 대한 유불리는 약간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못 보면 다 못 보는 거고. 그러니까 맞아요. 좀 이 심판의 기준이 좀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 기준과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상대 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일부 중계나 아니면 언론에서나 이렇게 이게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심판 판정이 잘못됐다 아니면은 우리한테 불리한 판정을 홈 경기인데 어드밴티지는 못 줄망정 불리한 판정을 왜 하겠습니까? 예. 그럼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심판 판정은 일단은 제외하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좀 기준점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은 좀 어긋나는 판정이 나와도 이 심판의 성향은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아이스하키를 재밌게 보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평화 판정 같은 부분은 이제 어쨌든 제3국 심판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준결승에서도 러시아 쪽의 심판이 한 분 오셨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뭐랄까 지금 하나 좀 손해를 봤지만 그 전 경기에서 좀 이득을 보는 판정이 결과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판정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3전에서 이번 전체적인 4경기에서의 판정적인 문제는 좀 없었어요. 오히려 준결승에 조금 모호한 판정들은 있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세미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파이널 때는 북미 심판 2분이 오셔서 했었고 세미파이널 때는 이제 북미 심판 1분하고 러시아 심판이 1분 오셨었는데 이 두 심판의 성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기준점도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심판들이 조금씩 기준도 다르고 그러면서 의아한 판정이 나올 법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의 이득이 있으면 하나의 손해 보는 것도 항상 경기에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다 보니까 심판 성향 판정에 대한 성향을 빨리 파악하는 것도 선수들의 능력이라면 능력이고요. 그렇죠. 북미 쪽이랑 유럽 쪽이랑은 분명히 성향이 달라요. 유럽 쪽은 이제 IIHF 쪽을 이게 정확히 말하면 IIHF 쪽이랑 이제 북미 쪽 이제 NHL 쪽의 북미 하키 쪽을 관장하는 심판들이 완전하게 좀 판단 기준이 다른데 IIHF 쪽 심판들은 좀 스틱 쪽 페널티를 확실히 좀 엄격하게 부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심판들도 성향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이것도 팬심에서 나오는 그런 댓글이었고요. 네. 토요일 밤은 아마 기분 좋게 즐기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로폴로 님도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드윙스 팬으로서 NHL은 오래 봐왔지만 비하인더넷은 저번 140화부터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와일드카드 경쟁과 로터리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때인데요. 보통 경기 자체만 집중해서 봤지 NHL 내부 룰은 잘 알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립스의 카데리가 인터뷰를 통해 현행 플레이오프 제도에 대해 즐겁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현행 플레이오프 제도가 14년도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바뀐 이유와 지금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비교하는 NBA의 플레이오프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트레이드를 보면서 제한적 FA와 FA의 차이점, NFL의 RFA는 아는데 NHL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레드윙스가 마이크 그린을 왜 2월 트레이드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게 RFA라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 월드 주니어 때서부터 라스무스 달리는 관심이 장난 없었죠. 올림픽 때도 출전해서 일부러 스웨덴 경기를 좀 지켜봤었는데 이 선수가 맥데이빗, 어스틴 매튜 같은 더 제너레이션 탤런트 수준인 건가요? 디트로이트가 로터리에서 특히나 이 선수를 꼭 얻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리아 코발축이 다시 NHL로 이번 여름에 합류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그랬습니다. 뉴저지는 현재 코발축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는 건가요? 한때 1억 달러의 초규모 계약을 했던 코발축이 다시 온다는 게 얄밉기도 하면서 다시 보고 싶어집니다. 현재 코발축이 가장 필요해 보이는 팀이랑 갈 확률이 높은 팀은 어딘지 PD님과 기자님의 예측이 궁금합니다. 적다 보니까 질문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처음에 플레이오프부터 이제 답변을 제가 천천히 드릴 텐데 14년도에 플레이오프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NHL도 NBA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NBA는 어떤 식으로 갔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정규 리그 시즌 성적을 바탕으로 이제 순위가 나오잖아요. 1번 시드가 8번 시드랑 맞붙고 2번이 7번, 3번이 6번, 4번이 5번 이런 식으로 맞붙는 어떻게 보면 성적순 그냥 디비전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NHL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디비전 1위가 와일드카드와 경기를 하고요. 그리고 디비전 2위, 3위끼리 경기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성적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캐드리 선수가 왜 지금 화가 났느냐라고 하면은 네. 자기네들은 보스턴을 만난다 이거죠. 시즌을 굉장히 잘 치르고 지금 토론토가 워싱턴보다도 위에 이제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1위라고 네. 해서 워싱턴보다도 위에 있는데 왜 더 강한 상대를 1라운드에 만나냐 이거죠. 그런데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만나게 될 상대가 사실 와일드카드 2위 자리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왜 더 시즌을 못한 팀이 더 약한 팀으로 만나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고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NHL 지금 플레이오프 시스템이 그렇게 썩 좋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손해를 보는 팀과 이득을 보는 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틀랜틱 디비전이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꿀이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별로 못했거든요 작년.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애틀랜틱 디비전의 세 팀이 너무 강해요. 지금 동부 1, 2, 3위임에도 불구하고 동부 2등, 3등이 1라운드에서 붙어서 한 팀이 떨어져야 된다. 이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UFA, RFA에 대한 건데 네. 이거는 전에 이제 제가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떤 청취자께서 하셔서 드린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UFA 비제한적 자유계약 신분은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자유계약입니다. 어떤 팀들과도 협상이 가능하고요. 7월 1일부로 이제 어떤 팀들과도 협상이 가능하고 뭐 계약을 하는 건 이제 선수 본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비제한적 자유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RFA 같은 경우에는 ELC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신인 선수들이 리그에 처음 들어왔을 때 3년 계약, 2년 계약, 1년 계약 이런 식으로 맺는 ELC가 있습니다. 네. 엔트리 레벨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이 ELC가 끝났을 때 이제 비제한적 자유계약 신분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 소속팀에 조금 더 무게를 줍니다. 다른 네. 팀도 이 선수와 협상을 해서 데려갈 수는 있지만 그 선수 연봉 규모에 따라서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드래프트 픽이 대가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예전 설명이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크 그린 선수를 트레이드하지 못한 부분은 그건 그냥 유잉스가 너무 많이 요구를 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컨텐더 팀을 가만히 보시면 마이크 그린 선수의 상위 호환 선수들을 다 한 명씩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예를 들면 뭐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1라운드나 2라운드 지명권을 요구를 했다라고 했을 시에 컨텐더 팀이 사실 이 정도를 지불을 할 정도의 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더더욱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게 이렇게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없는 시장 상황이 형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더 안 좋았다. 하필이면 그게 디트로이트 부진과 이제 맞물려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디트로이트에게 더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라스무스 달린 선수인데 이 선수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너레이셔널 탤런트 이거 이야기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어스틴 매튜스 선수는 제너레이션 탤런트까지는 아니에요. 이 선수가 못한다는 건 아닌데 이 선수는 슈퍼스타에서 올스타 정도 사이 정도 제 생각에는 이 맥시멈 실링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아이클 선수도 사실 이 정도일 것 같고 근데 맥데이비 선수는 확실하게 이제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제너레이셔널 탤런트 이 정도 수식어가 붙는 선수가 크로스비, 오베치킨, 맥데이비 이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라스무스 달린 선수는 글쎄요 조금 저는 이 선수에 대한 평가 자체는 정말 좋고 그리고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딱 한마디로 요약입니다. 지금 NHL 애널리스트 하고 계신 레이 페라로 씨가 이 선수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 니클라스 리드스트램 선수 같이 수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에리크 카르손 선수 같이 스케이팅을 타는 선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라면은 그냥 딱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렐룬다에서 뛰었는데 이 선수가 17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선수가 진짜 배기의 힘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약간은 좀 뭐랄까 좀 많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사실 올림픽에서도 물론 뭐 스웨덴 수비진이 굉장히 좋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감안을 해도 이 선수가 너무 아이스타임이 없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스웨덴 코치진이나 감독진이 봤을 때는 아직 이 선수가 성인 무대에 뛰기에는 조금은 멀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 선수가 이제 이 선수의
그 포텐셜이 100% 터졌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NHL 올스타 네. 슈퍼스타가 될 이제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선수가 뭐 지금 좋은 선수들이 드래프트에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올해도 뭐 스페치니코프 선수라든지 뭐 차디나 선수 같은지 그다음에 뭐 여러 선수들 보면 브레이디 카척 선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선수들 보면 좀 좋은 선수들은 많은데 그래도 넘버원은 누구냐라고 하면 달린 선수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드래프트가 누가 되게 됐든 어떤 팀이 가게 됐든 달린 선수가 전체 1번 픽을 가져갈 거는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일리아 코발추크 선수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텐데 이 선수가 NHL에서 은퇴를 하고 넘어갔었죠. 그리고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참 진기한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NHL에서 중간에 계약을 파기를 하고 NHL 은퇴를 선택했을 시에는 만 35세까지는 원소속팀이 계약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리아 코발추크 선수가 작년에 이제 이번 시즌 전에 NHL 복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살짝 내비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만약에 작년에 NHL을 갔다고 하면은 네. 뉴저지가 어쨌든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권한을 가지고 이걸 트레이드 할지 계약을 할지는 그거는 이제 뭐 구단의 선택입니다. 네. 하지만 35살 이후로 다시 은퇴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비제한적 자유계약 선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팀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코발추크 선수가 들어오면은 비제한적 자유계약 선수, 그냥 완전 자유계약 선수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코발추크 선수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트리플 골드 클럽에 상당히 하고 싶다, 본인이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컨텐더 팀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위니펙 제츠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토론토 메이플 립스 같은 경우에는 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어쨌든 토론토는 또 비제한적 자유계약 선수로 빠져나가는 계약이 또 상당히 이제 고액 연봉자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고 템파나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위니펙에 오게 되면은 라인에 코발추크가 또 구성을 한 또 이 또 어마어마한 또 좌우 날개를 또 구성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팀이 네.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그 젊은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해는 또 작년이랑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내년에 성장을 하게 되고 지금 패트릭 말로라든지 이런 뭐 베테랑까지 잘 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이플 립스 어느 정도는 좀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 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 캐나다 두 팀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한 가지 확신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어쨌든 못해도 2-3년 내로 컵 가능성이 높은 팀으로 우선적으로 아마 코발추크 선수는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네. 답변이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140회부터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요 관련된 내용들은 한 그 110회 이후부터 들으시면은 그 댓글 답변하시는 코너 답변하는 코너에 네. 그렇습니다. 다 나왔던 내용들. 더 자세하게 이제 알고 싶으시면 사실 인터넷에 검색하면 금방 나온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 그거를 또 풀어주셔서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싶으면은 좀 예전 걸 좀 훑어 가시면은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구나라고 느낌 오실 겁니다. 다 이렇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역주행 한 번씩 정주행 한 번씩 하시니까요. 네. 시간이 여유가 되신다면은 과거 방송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코비17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댓글 달아보는 하키팬 손상우라고 합니다. 방송을 자주 듣지는 못하고 있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리그도 끝나고 할 이야기가 줄어들 때쯤 NHL 유망주에 대해 한 주 꼽사리로 껴서 이야기해봐도 될까요? 라는 댓글과 함께 141회 만캐씨 후원해주셨습니다. 밴쿠버에 계시죠? 멀리. 손상호 기자님은 저희가 계좌를 따로 드릴게요. 저희다가 후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예 뭐 카톡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NHL 유망주 글쎄요, 이 유망주가 뭐 플레이오프 때 활약을 할 유망주인 건지 아니면은 다음 시즌을 좀 준비하면서
이 유망주들을 체크해 보면 좋은 의미에서 그런 내용인 건지 좀 자세하게 이거는 카톡으로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를 한번 여쭤봐 주시면 이제 타이밍이 딱 바로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시즌 끝나고 나서 좀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연결을 해서 다시 예전처럼 시간을 마련을 해보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물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NHL 플레이오프 프리뷰 관련해서 특집을 이현석 기자님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때 일단은 NHL 플레이오프 관련해서 이벤트를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때 이제 선물을 같이 어떤 선물을 드릴지도 같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한동안 쉬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분들 드리고 이렇게 발목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폴로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댓글 다신 곳에 이제 댓글로 제 이메일을 남겨드릴 거고요. 이쪽으로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면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폴로님 축하드리고요. 여기까지 저희 남겨주신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NHL 하덴낫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142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NHL 하덴낫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석 기자님뿐만 아니라 박힘찬 PD님께서 준비하신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핫했던 소식 첫 번째 팀은요. 내슈빌이네요. 시즌이 막바지로 흘러가기 때문에 뭔가 좀 기록이 남고 이런 거 위주로 좀 핫팀을 선정을 해봤어요. 네. 내슈빌을 처음으로 선정한 이유는 여러모로 좋은 소식이 많았던 주기 때문에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29일날 세너제이전에서 승리를 해서 구단 창단 이후 최다 승점을 기록했습니다. 와. 111점을 기록을 했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115점까지는 이번 시즌에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동부랑 서부 1위가 이제 내슈빌이면 동부 1위가 템파베이인데 템파베이가 최근 흐름이 너무 주춤거리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승점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프레지던트 트로피 이제 NHL 정규 시즌 최고 승점을 기록한 팀에게 주는 이제 그 트로피도 이제 내슈빌이 가져갈 가능성이 정말 높아졌고요. 지금 또 여기에다가 KHL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하고 넘어온 엘리 톨바넨 선수가 엔트리 레벨 계약을 맺으면서 내슈빌에 합류를 해서 오늘 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뛰어난 공격진 깊이가 계속 깊어지고 있어요. 물론 뭐 엘리 톨바넨 선수가 첫 해 계약을 했을 때 이제 첫 해 엔트리 레벨 계약을 했을 때는 10경기 이상을 뛰면은 1년 차로 취급이 돼버립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내슈빌이 남은 경기를 생각해 본다면은 10경기 이상은 못해도 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톨바넨 선수의 1년 계약을 거의 뭐 시즌 막바지에 써야 되는 이런 아쉬운 상황은 있지만 그래도 팀이 우승을 할 수 있다면은 뭐 좋은 선수 1년 계약 일찍 태우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슈빌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뽑으니까 또 졌더라고요. 두 번째 핫한 소식은요. 토론토 메이플립스입니다. 메이플립스를 뽑아봤는데 이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뵙콕 체제 이후로 정말 매년 좋아지고 있는 토론토가 구단 창단 1회에 최다승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전 기록이 45승이었는데 그 기록을 깨게 됐어요. 빠르고 고른 공격진을 이용해서 사실 NHL에서 지금 정말 재밌는 하키를 하는 팀이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 토론토라는 이름이 거의 맨 앞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재밌는 하키를 보이면서도 좋은 공격력 그리고 좋은 시즌까지 보내고 있는 게 정말 좋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다만 올 시즌 좀 좋은 시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 상대가 템파베이 아닌 보스턴을 만나게 된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두 팀을 만났을 때 베스트 오브 7 그러니까 7전 4승을 한다고 봤을 때는 사실 토론토가 좀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미안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뭐 매년 정말 좋아지고 있고 내년에는 뭐 지금 이런 기세라면 토론토가 진짜 뭐 애틀랜틱 1위를 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기세이기 때문에 토론토 분들은 좀 즐겁게 앞으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못해도 한 5년 이상은 좀 즐겁게 하키를 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세 번째 핫한 팀으로는 보스턴 꼽아주셨네요.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을 꼽은 이유는 이 팀의 기세가 진짜 후반기에도 멈출지를 모르고 있네요.
파트리스 베르제롱 선수가 부상에서 드디어 복귀를 했습니다. 얼마 네. 전에 복귀를 했고 브래드 마샨트 선수가 다시 뭉치면서 리그 최고의 지금 듀오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베르제롱 마샨트 이 듀오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가 복귀를 해서 또 흐름이 좋고요. 네. 템파베이와 이제 경기를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이 경기에서도 좀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템파베이를 동부지구 1위에서 밀어냈습니다. 뭐 물론 그 다음 경기를 템파베이가 잡아내서 다시 1위로 복귀를 했습니다만은 네. 오늘 또 보스턴이 플로리다를 잡아내서 다시 이제 동부 1위로 복귀를 한 상황이에요. 사실 투카라크 선수가 정말 좋은 골리고 지금 후도빈 선수도 잘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생각보다 지금 골리진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비진이 상당히 탄탄하고요. 이 팀의 상당히 네. 수비진은 탄탄한 데다가 공격력 그리고 공격수들의 깊이 그리고 공격수들의 유틸성 그러니까 정말 모든 이제 역할에서 할 수 네. 있는 정말 뭐 공격이든 수비면 수비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보스턴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찾아보니까 전체 6위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내고 있는 팀인데 네. 이러한 좋은 공격력 그리고 수비력이 있었기 때문에 골텐딩에 약간의 부진함이 있더라도 좋은 시즌을 보내고 네. 있는 보스턴이지 않나 싶네요. 네. 오늘은 핫한 소식이 많네요. 네 번째 핫한 소식은요. 베이거스네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를 뽑아왔는데 또 세너제이가 또 여기서 또 희생양이 됐습니다. 3대2 오늘 세너제이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네. 창단 첫해 퍼시픽 디비전 1위를 확정을 짓는 정말 네. 대단한 기록을 또 세우게 됐어요. 빌리암 카르손 선수가 이 경기에서도 정말 환상적인 역전골, 결승골을 넣어서 시즌 42호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은 창단팀의 첫해 선수 중에 최다골 기록이 42골이었어요. 그거가 타이가 되게 됐고 지금 남아있는 경기를 생각을 한다면 빌리암 카르손 선수가 이 분야 1위가 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전에는 정말 뜻깊은 행사가 있었는데 네. 베이거스가 이제 총기 사고가 있어서 58명의 희생자가 발생이 됐잖아요. 네. 이 희생자들을 기리는 이제 배너를 만들어서 별 58개를 이제 자수로 넣은 이제 이 배너를 만들어서 경기장 천정에 올리는 좀 이들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는데 네.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해서 퍼시픽 1위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경기는 홈 최종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의미가 있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좀 약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번째 핫한 소식이었고요. 마지막 핫한 소식은요. 박힘찬 PD가 준비했는데요. 이거 저도 인스타그램으로 보고 박수 쳤습니다. 네.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스콧 버스터라는 골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뭐 이 내용은 뭐 기사로도 나왔기도 했고 SNS상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면서 많이 퍼져 나가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지난 주말에 이제 시카고하고 위니펙 경기가 있었는데 3피리어드 초반에 콜린 델리아라고 읽는 게 맞죠? 네. 골리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팀 내 원투 골리가 다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네. 긴급하게 이머전시 골리로 대기하고 있는 스캇 포스터를 투입하게 됐는데 남은 14분 30초 동안 NHL 데뷔전을 치러냈는데 네. 7개 슈팅 다 막아내고 팀이 6대2로 앞서고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날 뭐 스캇 포스터가 퍼스트 스타에 선정이 되고 또 팀 내에서 뭐 대면 킬러웨이즈 보면은 막 이렇게 헬멧 네. 퍽 붙여서 이렇게 선정해서 잘한 선수 이렇게 막 칭찬해 주는 것처럼 네. 시카고도 이제 벨트를 건네주면서 이제 락커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벨트를 받으면서 선정이 됐었기도 했는데 그냥 이 내용만 보면은 뭐 대단한 골리가 뭐 7개 막아내고 이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 스캇 포스터라는 골리는 아마추어 골리고요. 네, 2005년 대학교에서 뛰어본 게 마지막이더라고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지금은 이제 두 아이의 아빠로서 네. 회계사 일을 하고 있고 82년생 김태범 캐스터랑 동갑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37인데 네.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걸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이머전시 골리라는 뭐 제도가 있어서 긴급하게 투입될 수 있는 골리가 없으면은 네. 이렇게 아마추어 골리가 투입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 경기를 통해서 저는 처음 알았고 이현숙 기자님한테도 여쭤보니까 네. 그게 뭐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드 골리까지 해서 막 네. 서드 골리가 대기하고 있기도 한데 NHL은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룰에 정해져 있고 5조 3항에 보시면 이제 골키퍼 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정규리그 경기나 플레이오프 경기 상관없이 2명의 골리, 그러니까 이제 주전 골리와 백업 골리가 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팀이 이제 어느 골리든 지금 뛸 수 있는 골리를 데려와서 이제 출전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런 이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스콧 포스터라든지 예전에도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씩 이슈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네. 예, 포스터 선수가 좀 많이 이슈가 됐죠. 예. 뭐 잘 하기도 했고요. 경기 영상을 보신 네. 분들은 같이 공감을 하셨을 텐데 진짜 세이브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뭐 골 하나 들어간 것처럼 크게 좋아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또 시카고 홈 경기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예. 뭐 직장인의 꿈을 22,000명 관중 앞에서 이뤄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많이 네. 이슈가 됐는데 예. 참 북미 스포츠에는 이런 예, 스토리텔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부럽기도 했고 네. 예. 비슷한 또래로서 아, 이런 꿈을 또 실현 가능한 무대가 네. 있구나라는 게 또 예. 국내에서 또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많은 분들한테 또 좋은 예, 소재가 되지 않을까,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뭔가 성공한 덕후 같은 느낌도 났고요. 멋진 핫한 소식이었고요. 이번 주 유일하게 핫하지 못한 팀으로 꼽혔습니다. 캘거리 플레임스네요. 예, 플레이오프를 바라볼 시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캘거리 플레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시점에서 공교롭게 7연패를 당하면서 플레이오프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오늘 에드먼턴을 잡아서 이겼는데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7경기 동안 누적된 캘거리의 실점 수는 33점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경기당 거의 5실점 가까이를 했다는 거죠. 캘거리에 꼴린 마이크 스미스 선수는 7연패 중에 5경기에 나왔어요. 그런데 세이브 성공률 84%, 무려 19실점을 거두면서 팀 패배에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꼭 잡아야 했던 이제 7연패 중에 6패가 퍼시픽 디비전, 같은 디비전 상대였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 지금 같은 디비전에서 붙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었더라도 예, 지금 이런 결과를 가만히 보신다면은 좀 좋은 성적은 장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뭐 캐나다 연고지 팀이 이제 하나 둘씩 다 탈락을 하면서 이제 남은 팀이 위니펙 그리고 토론토 정도가 남게 됐네요. 네. 오늘도 재미있는 NHL 하덴나 시간이었고요. 계속해서 NHL 경기 리뷰로 이동해 봅니다. 비하인드넷 142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NHL 경기 리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퍼시픽 3위 싸움 중인 애너하임과 LA 경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네, 이현석 기자님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지금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고 있는 네 팀, 이제 플레이오프 레이스도 한번 이제 같이 짚어드리는 이제 상황 마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나임과 LA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플레이오프권에 걸쳐 있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한 경기만 실수를 하더라도 좀 플레이오프가 위태위태한 상황이 처해 있긴 해요.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서부 와일드카드와 디비전 3위의 온도차가 상당합니다. 서부 와일드카드를 하게 되면은 베이거스나 내슈빌을 1라운드에서 만나는 반면에 디비전 3위를 하면은 물론 뭐 세너제이도 쉽지는 않지만 센시엘을 만난단 말이에요. 너무 이제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애너하임과 LA,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라이벌전이라는 사실을 좀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예,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부 플레이오프 막차 상황 한번 살펴봅니다. 예, 이날 일정이 치러지기 전까지 LA가 승점이 93점이었고 애나하임이 91점, 세인트루이스와 콜로라도가 90점으로 같이 물려 있었습니다. 물론 승점상으로 보신다면 LA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2점이나 3점을 앞서 있기는 합니다만은 LA가 다른 팀에 비해서 한 경기나 두 경기, 많게는 두 경기를 더 소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승점의 차이가 아주 멀게만은 느껴지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날 경기의 결과는요. 애너하임이 2대1로 연장승을 거뒀네요. 이 두 팀의 경기를 보면은 뭐 매년 항상 좀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이번에는 좀 짚어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정말 호각의 모습을 보인 두 팀답게 지금 뭐 성적이 사실 두 팀의 성적이나 승점 상황이 말해주고 있죠. 치열한 경기 상황이 나왔어요.
1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NRM이 좀 더 잘 풀어나갔는데 조너선 킥 선수가 정말 잘 막아냈었고 그러면서 NRM 출발이 그렇게 좋지만 않았거든요. 그리고 1피리어드에 실점, 드루 다우디 선수에게 실점을 하기도 했었고요. NRM 같은 경우는 2피리어드에 닉 리치 선수가 동점을 만들면서 경기가 원점이 됐고요. 3피리어드 같은 경우는 LA가 약간은 우세하긴 했지만 양팀 다 득점에 하는 데는 실패했고 연장에서 결국 리카르드 라켈 선수가 결승골을 득점을 하면서 NRM이 신승을 거둔 이런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기 주목할 만한 센터 매치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매치업을 위주로 이 경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센터 매치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두 팀이 정말 센터 원투펀치가 상당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요 매치업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던 매치업이었습니다. LA 같은 경우는 코피타르와 카터 선수가 있고 NRM 같은 경우에는 게츠레프 선수와 캐슬러 선수가 이제 원투펀치로 나오게 되죠. 근데 경기에서 상당히 호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각 팀 감독들이 매치업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코피타르 선수가 나왔을 때는 이제 NRM은 라이언 캐슬러 선수가 나오고 제프 카터 선수가 나왔을 때는 이제 라이언 게츠레프 선수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치업이 주로 경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코피타르 선수가 LA의 유일한 골에 관여를 하면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공격 포인트 부분은 이제 애너하임의 두 센터보다 LA의 두 센터가 1포인트로 앞섰어요. 하지만 애너하임의 캐슬러 선수와 게츠레프 선수는 슛, 그리고 슛 블로킹, 히트, 그다음 페이스오프 어떻게 보면 좀 수비적인 이런 스탯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 앞서 말씀드린 LA 두 센터를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는 사실 좀 판정승으로 하면은 좀 애너하임의 센터진이 조금 더 판정승을 거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캐슬러 선수가 페이스오프 69%, 라이언 게츠레프 선수가 71%.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페이스오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두 선수를 상대로 해서 거둔 페이스오프 수치이기 때문에 더 대단한 수치인 것 같고 이 페이스오프 수치가 퍽 점유에 상당히 도움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조금은 애너하임이 더 우세한 경기를 한 약간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두 번째 매치업 대단했던 골리들이 있었다고요? 이번 경기에는 사실 이 센터진 매치업도 매치업이었지만 상당히 골리들이 정말 분발을 했던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NRM의 존 깁슨 선수와 LA의 조너선 킥 선수 골리 대결이었는데 NRM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잡고 가긴 하지만 역습 상황에서 좀 문제를 노출이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제 퍽을 이제 뒷공간을 던졌을 때 이제 경합 과정이 나오면 LA 선수들에게 좀 지면서 좋은 찬스를 내주던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마다 깁슨 선수가 정말 잘 막아주면서 어떻게 보면 실점 위기를 잘 넘겼고요. LA 같은 경우에는 1피리어드에 정말 흐름이 많이 틀어졌습니다. 정말 애너하임의 피리어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2피리어드도 한 초반 중반까지는 정말 애너하임이 많이 좀 득점 찬스라든지 좋은 슛이라든지 많이 만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마다 퀵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방을 많이 걷어내면서 경기의 흐름이 딱 넘어가는 거를 이제 퀵 선수가 막아줬고요. 사실 패하긴 했지만 LA가 퀵 선수가 아니고 다른 선수가 왔었다면은 추가 승점 1점도 정말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퀵 선수가 만들어낸 1점 이제 승점 1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이렇게 되면서 서부 플레이오프 경쟁은 더욱 혼전으로 빠져듭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경기가 현지 시각 3월 30일 날 치러졌던 경기였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3월 30일은 앞서 말씀드린 네 팀이 모두 경기가 있던 팀이었습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네 팀이 근데 모두 승점을 획득하는 성공을 하면서 점점 더 이제 알 수 없게 흘러가고 있어요. 콜로라도가 시카고의 5대0 완승을 거두면서 승점 92점이 됐고요. 세인트루이스가 베이거스를 상대로 경기를 연장까지 끌고 가면서 연장패를 했는데 승점 92점이 됐습니다. L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기를 연장패를 거두면서 승점 94점, 애너하임은 승리를 하면서 93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일 일정이 끝났을 때 순위는 퍼시픽 3위가 LA, 와일드카드 1위가 애너하임, 그리고 와일드카드 2위가 세인트루이스, 그 다음에 와일드카드 밖에 있는 콜로라도가 이제 92. 콜로라도와 세인트루이스는 같이 92점이에요. 그런데 ROW라고 하는 레귤레이션 플러스 오버타임 윈, 이제 정규 시즌과 연장승 이 두 개를 포함한 승리 수치가 세인트루이스가 더 높았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가 와일드카드를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 순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콜로라도에서 너무 안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콜로라도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빠지게 됐습니다. 콜로라도의 1번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에릭 존슨 선수와 그리고 세면 발로마프 선수가 정규 시즌 이탈이 확정돼 버렸어요. 부상을 당해서 정규 시즌 이탈이 확정됐기 때문에 네. 이 두 선수가 팀의 활약을 했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콜로라도에겐 점점 안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좀 그래도 괜찮은 점은 네. 세인트루이스가 오늘 경기를 가졌는데 오늘 경기를 지면서 애리조나한테 지면서 최하위인 애리조나한테 지면서 승점상으로 지금 달아나지 못했다는 점이 그나마 위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 자리, 그러니까 네 자리 중에 세 자리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요 세 자리에 대한 세 자리의 주인공은 정말 최종전 가서나 결정이 될 것 같은 지금 분위기가 계속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NHL 애너임과 LA 경기 짚어보면서 쫙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KHL 2라운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42회 KHL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잠깐 미뤄뒀던 1라운드 7차전까지 갔던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 7차전을 이제 그 다음 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살라바트와 트락토르 이제 마지막 이제 경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트락토르가 2대1로 신승을 거두면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 2라운드가 아니라 이제 동부 결승으로 진출을 했어요. 트락토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라바트의 리누스 오마르크 선수에게 1피리어드에 실점을 하긴 했지만 네. 리카르드 귄게 선수가 동점을 만들었고 2피리어드 종료 2분 전에 터진 리누스 비델 선수가 파워플레이 골을 넣으면서 네. 이걸 또 끝까지 잘 지켜내면서 트락토르가 2대1로 신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트락토르의 네. 말씀해. 승리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트락토르가 지금 살라바트보다도 전력상으로는 좀 뒤처지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경기는 좀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트락토르가 더 좋았다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접전 상황에서 다시 골크리스로 복귀한 파벨 프란초즈 선수가 36개 슈팅에서 35개나 세이브를 해내면서 1실점으로 정말 선방을 해냈죠. 그리고 살라바트가 이 경기 내내 60분 동안 페널티를 하나밖에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레고리 파닌 선수가 페널티를 한 번밖에 범하지 않았는데 네. 이 파워플레이 찬스를 기가 막히게 살리면서 트락토르가 2대1로 네. 승리를 거두게 됐기 때문에 네. 이게 결과적으로 골리가 중요한 경기에서 더 잘했고요. 사실 뭐 2실점을 한 벤 스크립슨 선수가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딱 한 차례 있었던 파워플레이 기회로 완벽하게 살렸던 것. 이게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이후에 서부 2라운드 1차전 스카와 체스카의 경기 있었는데요. 체스카가 연장승을 따냈다고요. 예, 좀 의외의 결과라면 의외의 결과였는데 사실 이 경기가 정말 재밌는 경기였기 때문에 뭐 뒤에 어떻게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미 더비라고 이제 많이 불리죠. 체스카와 스카의 경기는요. 체스카가 스카를 5대4로 연장해서 잡아내는 좀 정말 재밌는 그림이 나왔는데 네. 사실 KHL을 대표하는 라이벌리라고 하면 또 이 스카와 체스카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이 경기에서 보시면은 한 골을 넣으면은 추격하고 또 추격하면은 도망가고 이런 영상으로 정말 재밌는 전개가 나왔어요. 네. 1피리어드 같은 경우에 스카가 다축구 선수의 골로 뭐 오랜만에 또 다축구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깔끔하게 출발을 했는데 네. 2피리어드 들어서 체스카가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가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보여주면서 동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우멘코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앞서갔는데 네. 그 다음 시프트에서 바로 스카의 프로 호르킨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었어요. 2대2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체스카는 또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가 네트 뒤에서 순간 이제 스카 수비진이 포포프 선수를 이제 놓치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환상적으로 발견을 해서 팀의 세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또 체스카가 달아났는데 네. 스카도 이제 체스카의 니키타 네스트로프 선수의 페널티로 얻은 파워플레이 찬스에서 동점을 바로 만들면서 이 니키타 구세프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네. 응수를 하는 양상이 나왔습니다. 3피리어드 9분 20초에 스카의 코스키란타 선수가 퍼클리어를 잘못했는데 이게 체스카의 스베틀라코프 선수에게 걸리게 됐어요. 네. 이 상황에서 쿠즈멘코 선수가 그대로 이제 이 슛의 방향을 바꾸면서 또
이 네 번째 골로 체스카가 또 앞서 나가게 됐죠. 하지만 2분 뒤에 스카의 아르톰 주브 선수가 네. 슛을 쐈는데 세르게이 플로트니코프 선수가 리바운드를 하면서 동점을 만들면서 연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연장의 주인공은 네 번째 골을 기록을 했었던 안드레이 쿠즈멘코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가 네트 뒤로 돌아 나오면서 기습적으로 슛을 날렸는데 이게 그대로 네트에 꽂히면서 체스카가 적지에서 1승을 거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좀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네. 그동안 잘 뛰고 이제 코발추크 선수의 센터로 잘 나왔었던 바딤 시파초프 선수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왜 안 나왔냐라고 하면 정말 또 러시아 참 재밌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바딤 시파초프 선수가 서부 결승전 1차전에 출전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난 여름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원인이 보도가 되면서 참 이 뉴스를 참 보고도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정말 아니 무슨 이런 걸로 징계를 해? 이런 느낌도 받았었고 네. 경기가 사실 화력전으로 가는 양상이었고 한 점을 따라가면 추격하고 따라가면 추격하고 하는 이런 화력전이었기 때문에 네. 공격 포지셔닝 그리고 득점력이 정말 뛰어난 시파초프 선수가 있었다면 사실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카 입장에서는 1차전의 패배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쁜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체스카가 먼저 앞서 나갔고요. 한편 동부 2라운드 1차전은 아크바르스와 트락토르가 맞붙게 됐는데요. 아크바르스가 2대1로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 예, 뭐 아크바르스가 사실 이제 또 전략상으로는 이제 트락토르보다 위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경기력을 펼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카르도 긴게 선수 이번 뭐 트락토르의 사실 뭐 해결사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 피리어드에 골을 넣으면서 한 점을 앞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정말 꾸역꾸역 막아내더라고요. 트락토르가 정말 파벤 프라초드 선수의 세이브도 그렇고 수비진이 전반적으로 다 꾸역꾸역 막아내면서 또 한 번 트락토르가 이걸 또 접전을 잡아내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크바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트락토르의 골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날카로운 슛이 골포스트를 2차례 맞고 나오는 부름 요것과 5대3 파워플레이를 살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또 유리한 경기를 하는데 경기가 안 풀리면 좀 꼬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이번 경기도 트락토르가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51분에 퍽 처리 과정에서 흐른 퍽을 스타니슬라프 갈리에프 선수, 이 선수가 예전에 워싱턴 캐피털스에 지명되었던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동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2분 뒤에 정말 링크를 넓게 좌우로 활용했던 전략이 주요하면서 트락토르 수비진이 한 번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스틴 아제베도 선수의 슛이 프란초드 선수의 글러브 사이드를 뚫으면서 접전을 아크바르스가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트락토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첫 골을 지키면서 이제 이 끝까지 왜냐하면 파라벨 프란초드 선수라는 정말 좋은 골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것밖에 사실 이 경기에선 승리의 시나리오가 그거밖에 없어요. 전반적인 경기력이 그렇게 흘러갔고요. 그런데 경기 내내 아크바르스의 공격이 정말 막강했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면서 선제골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했는데 51분, 53분 단기간에 2골을 실점을 하면서 리드를 잃었던 점이 좀 트락토르 입장에서는 아쉽겠네요. 패배를 한 그런 원인인 것 같고 아크바르스 같은 경우는 전력 차이가 그대로 그냥 났다. 이길 경기를 잡았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서부입니다. 먼저 앞서갔던 체스카 2차전에서는 스카의 승리를 내줍니다. 2대0 스카의 완봉승이네요. 네, 스카가 이번 경기는 좀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네. 화력전이 나왔던 지난 경기와는 좀 다르게 좀 접전 양상으로 흘러갔었습니다. 1피리어드는 좀 스카가 상당히 분위기는 많이 잘 잡고 잘 경기를 풀어나가긴 했는데 두 차례 파워플레이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하면서 여전히 좀 스카가 공격이 안 풀릴 때는 너무 안 풀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피리어드에 바딘 시파초프 선수가 니키타 구세프의 원타이머를 이제 어시스트를 하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갔고 10분 뒤에 세르게이 칼리닌 선수가 2대1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이제 지난 경기에서 동점골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키란타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어요. 체스카 같은 경우에는 2점을 이제 내준 뒤로부터 추격을 위해 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위협적인 장면이 없이 미코 코스키는 선수가 잘 막아냈고요. 그러면서 스카가 시리즈를 원점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요 경기는 사실 1차전과 좀 많이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는데
사실 지금 KHL 최고의 골리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역시나 미코 코스키넨과 일리아 소로킨을 빼놓을 수가 없이 이제 언급을 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두 선수가 1차전에서 4실점, 5실점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던 부분이 이 시리즈가 더더욱 재미있게 흘러가는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1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두 선수가 이제 실점하는 장면이라든지 경기 내에서 모습을 보면은 좀 본연의 모습이라고는 좀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실수도 여러 가지 많았고 경기력이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는데 2차전에서는 사실 뭐 소로킨 선수가 2실점을 하긴 했지만은 2실점 자체가 그렇게 2실점은 전혀 나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없고 스카를 상대로 2실점이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력이 두 선수가 첫 경기에 그 안 좋은 결과를 뒤로 하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본연의 모습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이 소로킨과 코스키넨 이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열쇠의 향방이 좀 승부에 크게 이제 추를 흔들 것 같긴 한데 이제 3차전은 이제 체스카의 홈으로 향하게 되네요. 네, 궁금하네요. KHL 소식 또 이현석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KHL 소식 계속될 예정이고요. 142회 마지막 순서죠. 아시아리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42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4월 1일 일요일이고요. 바로 어제였죠.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7-2018 파이널 4차전이 열렸는데요. 안양한라가 오지이글스에 승리하면서 최초로 3년 연속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어제 현장에 모두 계셨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 순서대로 좀 볼게요. 3차전부터 먼저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목요일에 열렸고요. 안양한라와 오지이글스의 경기 안양 홈에서 4대2로 오지이글스가 역전승을 가져옵니다. 예, 1피리어드에 박우상 김원준 선수가 차례로 골을 뽑아내면서 되게 쉽게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피리어드 중반부터 약간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3피리어드 중반 이후에는 뭐 아예 안양한라 선수들이 아무것도 못했죠. 예, 결국에는 한 10분 사이에 한 4골이 터졌는데 막판에 경기 종료 45초 남겨놓고 역전골을 내줬던 게 뭐 이거는 뭐 시간대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거였는데 뭐 그 앞서서 이제 흐름을 내줬던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한라가 사실 이 경기에서는 첫 두 골을 넣으면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전 당연히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독이 된 거죠. 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한 점, 두 점, 세 점씩 실점을 하면서 경기가 이상하게 틀어지기 시작했고요. 사실 이 피리어드 중후반부터는 이제 오지가 계속 안양한라의 그 1, 3라인에 대한 라인 매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발씩 늦거나 그러니까 1차전, 2차전을 봤을 때는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피리어드 중반부터는 조금 이 라인 매치업에서 오히려 우위를 점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뭐 세 번째 라인 센터를 에치고 토모야 선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 번째 라인 센터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파워플레이 같은 경우에서는 베르텔럭슨 선수가 페이스오프를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과 같은 살짝 조율의 변화를 주면서 안양한라가 갑자기 리듬이 틀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피리어드 중후반부터가 이 타이밍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많이 한라가 원하는 대로 게임이 전혀 흘러가지 않았고 오지가 조금씩 분위기를 잡는 거 보고 아 이거 좀 불안한데 라는 것부터 그 뒤로부터는 이제 3피리어드 중후반 이후로부터는 파워플레이에서 실점이 하나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2대2가 되고 하면은 정말 선수들도 쫓기는 이런 마음가짐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또 서둘러야 되고 그런 상황을 또 잘 보여줬던 게 뭐냐면은 3대2로 이길 수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그 신상훈 선수가 슛을 쏜 그 이제 오픈넷
이제 나리사와 네. 선수가 퍽 처리를 실수한 게 이제 그대로 나온 거를 오픈넷에 그냥 꽂아 넣을 수 있는 장면에서 야마다 코타로 선수였던가로 기억을 하는데 완벽하게 이제 블록을 해내는 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갔으면 3대2로 끝났습니다. 그쵸. 경기가. 이게 원래라면은 그냥 아주 쉽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쫓아오게 되고 흐름이 틀어지게 되고 이러게 되면은 급해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수들의 기량에도 이제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정말 최악의 그림으로 영향이 나오게 됐고요. 그 이후에 또 실점을 하게 되면서 3대2로 경기가 틀어지게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할라 입장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결과였는데 네. 예,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저는 많이 좀 걱정 이거 진짜 처음 예측한 대로 3대2 오지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좀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봤을 땐 그 불안감이 실현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었어요. 예, 지난 회 저희가 뭐 오지가 필요한 거 안양할라가 필요한 부분 얘기를 했을 때 안양할라는 이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오지에게 여지를 남겨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지를 이 피리어드 후반부터 남겨줬던 게 화근이 됐죠. 그리고 애초에 이 피리어드에 좀 경기가 흐름이 넘어갔을 때 그때 실점이 일찌감치 터졌으면은 3피리어드 때 또 정신 차리고 다시 반등을 했을 건데 요게 이제 질질 끌려 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뒤집어진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도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대위기가 이때 찾아오게 된 거였죠. 그리고 슈팅수도 보면은 1피리어드 때 12대 6이었고 2피리어드 12대 12, 3피리어드 5대 16. 딱 그 경기 내용 그대로 갔던 것 같고요. 계속 1, 2차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모든 경기가 한 골차 승부였는데 그냥 단순하게 스코어만 놓고 보면은 뭐 2골차, 3골차 나다 보니까 압도적인 경기였구나라고 생각하실 법도 한데 결과적으로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다 한 골차 승부였고 이날도 한 골차 승부에 밀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골리 싸움은 좀 어땠을까요? 뭐 골리는 나리사 유타가 27세이브 2실점, 메탈튼이 30세이브 3실점이었는데 나리사와가 계속 한두 개씩 미스를 해요. 근데 이날은 또 그 미스가 또 안 들어갔어요. 그게 좀 승부에 그러니까 운이 좀 안 따랐다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안양할라한테는. 그리고 뭐랄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쫓기는 상황이나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찬스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안양할라가 잘 풀어냈다기보다는 나리사와가 좀 스스로 만들어낸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좀 훌륭한 경기였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메탈튼 같은 경우에는 3실점을 하긴 했지만 좋은 장면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거 어쩔 수 없었어요. 3실점이 다 이건 뭐 막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좀 뭐랄까 속으로 답답했을 것 같은 본인도 스스로 쉽게 풀 수 있는 경기인데 좀 이렇게 실전 장면을 어렵게 만들어 줬다라는 게 좀 본인한테 화가 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토요일에 경기 보시라고 그랬나 봅니다. 3월 30일 저희가 결국에는 좋은 그림 만들기 위해서는 한번 지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홈에서 이렇게 질 줄 몰랐네요. 그렇게 해서 3월 31일 토요일이자 어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안양 홈에서 최초 기록의 역사가 좀 만들어졌는데요. 아시아리그 최초로 3년 연속 챔피언에 등극했고요. 최초로 통산 5회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날 안양할라가 3대1로 승리하면서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1피리어드에 먼저 이제 선제골을 사토쇼 선수가 만들어냈는데 그 전에 이제 스테판 베이유의 움직임도 좋았고 골대 뒤에서 선수 2명이 스테판 베이유에게 쏠리면서 사토쇼가 완전 무주공산 혼자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선제골이 나왔고 하지만 1피리어드 후반에 들어서면서 김기성, 김상욱 두 형제가 파이널에서 글쎄요 1, 2차전, 3차전 때는 좀 침묵했었죠. 그랬는데 이날 진짜 형제만이 할 수 있는 뭔가 어시스트와 골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멋있는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원점으로 돌려놨었고 2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이게 이제 1피리어드 막판에
박상진 선수가 먼저 마이너 페널티를 얻어서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오지 이글스도 투맨이맨이 발생이 되면서 에치고 토모야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 나와 있었는데 이 피리어드 들어서면서 박상진 선수가 페널티가 종료가 되고 요때 이제 한 파워플레이가 한 15초 가량 주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 타이밍 때 김상욱 선수가 정말 골리의 타이밍을 뺏는 그리고 앞에 뭐 스크린도 좋았고요 하면서 역전골을 뽑아내게 됐죠. 네. 그리고 이 피리어드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때도 이동구 선수의 중거리 골이 터졌는데 라던스키의 스크린이 한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3대1로 일찌감치 달아났고 3피리어드에 들어서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 팀이 정말 빡세게 경기를 했구나. 정말 지쳐서 양쪽 다 너무 힘이 없어 보였고 좀 경기가 제대로 서로 안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친 모습들이 나왔었고 실제로 슈팅 수도 4대9 오지 이글스가 5개 더 때려내긴 했지만 4대9 전날 막 12개씩 때려내고 이런 팀들이었는데 이렇게 슈팅 수가 안 나왔다는 것도 좀 서로 안 풀렸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결국에는 이 스코어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안양알라가 승리를 거두게 됐네요. 저는 이 경기 전에는 좀 많이 불안했었어요. 왜냐하면 오지 이글스가 분위기 전환의 계기를 완벽하게 마련을 했었고 그리고 풀지 못했던 숙제들인 라인 매치업 이런 부분에서 좀 이득을 보는 전개가 나오는 그림을 2차전에서 본연들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 경기에는 오브라 다이스케가 복귀를 하는 경기였어요. 이제 부상으로 이제 2차전 부상으로 3차전 뛰지 못했던 오브라 다이스케 선수가 복귀를 하는 이러면 또 이 라인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흐름대로 가면은 사실 오지가 이번 경기도 좀 승산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첫 골 사토쇼 선수의 골을 보고 이거 이대로라면은 좀 안 좋은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뒤로부터는 그냥 2차전, 1차전이랑 비슷했죠.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 뒤로는 오히려 오지 이글스 쪽이 풀었다고 생각했던 숙제가 그렇게 또 잘 풀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반복해서 나왔어요.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3골을 시점한 뒤에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팀의 공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빈약한 느낌을 많이 받을 정도로 좀 위협적인 장면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파워플레이를 그렇게 많이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파워플레이에서 이제 좀 제대로 된 득점을 하지 못했던 점 이런 부분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오지가 패한 분위기 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원인이 됐고 할라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더 세잖아 1, 2차전에도 우리가 이겼잖아 이거를 그대로 딱 보여준 이런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1, 2차전하고 많이 닮았죠. 파워플레이에서 제대로 된 빌드업도 채 하지 못하는 오지 이글스 였었고 오히려 4명이 팀에도 불구하고 안양알라가 공격기에 쇼텐디드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냈던 장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점 장면들도 오지의 실점 장면들도 보면은 사람 자기가 맡아야 할 선수를 놓치는 그런 장면들이 비롯된 장면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이게 다 1, 2차전 때 나왔던 장면들이었는데 이게 해결이 됐나 말씀 주신 것처럼 해결이 됐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반복돼서 노출이 됐던 게 애초에 팀 성향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슈팅 수는 30대 33으로 오지 이글스가 약간 앞서긴 했는데 이거 쫓아가는 입장에서 그리고 파워플레이가 많았다는 걸 감안을 해보면은 많이 실망스러운 수치죠. 좀 많이 더 때려냈어야 되는데 많이 못 때려냈고 오히려 안양알라가 30개씩이나 때려낼 수 있었던 것도 눈여겨볼 점인 것 같고요. 나리사 유타는 27세이브 30점 전날하고 3차전하고 비슷했고요. 메탈튼 같은 경우에도 32세이브 1실점 이날도 메탈튼은 자기 할 목은 다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레이오프 기간 내에 골리들의 성적표를 보면은 메탈튼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프리블레이지 하타골리가 93%대의 높은 세이브 성공률을 보여줬는데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들었던 생각은 오히려 이 오지 이글스와 프리블레이지가 나중에 2, 3위 이 순위 때문에 이렇게 대진이 갈리긴 했는데 오히려 요 자리가 바뀌어서 오지 이글스랑 안양알라가 세미파이널에서 만나고 사할린과
뭐 푸블이 그쪽에서 만나서 또 그렇게 올라왔으면 어쨌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거든요. 예, 또 새로운 그림이 나오진 않았을까. 오히려 파이널보다 세미파이널의 임팩트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프리블레이즈의 뭐 그런 경기 내용이나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네. 때에는 오히려 그 세미파이널 경기들이 파이널에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네. 예, 결국에는 예, 안양알라가 3회 연속 우승, 뭐 통합 5회 우승하긴 했는데 네. 예, 되게 기쁘고 신나는 일인데 다들 익숙해서인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좀 예, 어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플레이오프 MVP는 김원중 선수죠. 안양알라 주장 김원중 선수가 가져갔다고요. 예, 뭐 파이널 1, 2차전 때 뭐 해트트릭 포함해서 4골 뽑아냈던 부분, 그리고 뭐 세미파이널 때부터 해서 공수 양면으로 뭐 보이지 뭐 포인트로 설명은 안 되지만 네네. 예,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주장 그리고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다 했었기 때문에 뭐 PP면 PP, PK면 PK 네. 다 자기 역할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플레이오프 MVP 정도면은 예, 어울리는 상일 것 같고요. 사실 포인트로만 따지면은 1위는 아니라고 예, 하죠. 포인트로 따지면은 플레이오프 기간 내에 가장 많은 포인트는 네. 예, 쿠지슈에이하고 스테판 베이유가 예, 10포인트씩 하면서 제일 많이 했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김기성, 김상욱 형제가 9포인트씩 기록을 했었고, 김원중 선수는 8포인트인데, 글쎄요, 뭐 팀의 공헌도나 임팩트나 뭐 여러 가지를 그쵸. 생각했을 때에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김원중 선수도 인터뷰에서 얘기가 네. 나왔었지만 예, 10년 넘게 고생한 거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같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하 선수를 제외하고는 플레이오프 MVP로 한국인은 최초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김기성, 김상욱, 김원중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라인을 네. 묶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라가 지금 1, 2라인을 다 국가대표 선수들 라인을 묶었는데 처음에는 이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이거보다 좋은 조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선수들이 증명을 해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파이널에서의 모습을 생각을 했다면 사실 김원중 선수가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1차전에 해트트릭이 없었으면은 그 경기를 아마 졌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1, 2차전에서 정말 적지에서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 흐름이 넘어가지 않도록 좀 뭐랄까 잘해준 선수가 이 김원중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여기에 가중치가 들어가서 김원중 선수가 파이널 MVP, 그 플레이오프 MVP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2017-2018 아시아리그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즌이 종료됐고요. 많은 분들께서 다음 시즌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일단 순위를 최종적으로 체크를 네. 해볼게요. 네. 아시아리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챔피언 안양알라라고 하면서 이제 최종 순위가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정규리그 순위에다가 이제 플레이오프 결과까지 포함이 돼서 네. 최종 순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그 챔피언 안양알라가 됐고, 예, 정규리그 1위를 했던 사할리는 최종 순위는 3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 오지글스한테 져서 떨어지는 바람에. 네. 아무튼 예, 사할리는 여러 가지로 안 되는 시즌을 매년 보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올해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2위는 오지글스가 가져갔고요. 4위는 프리블레이즈, 5위 아이스벅스, 6위 대면 킬러 웨일즈, 7위에는 크레인즈, 8위에는 하이원. 이렇게 최종 순위가 나왔고, 예, 플레이오프 MVP는 아시는 것처럼 김원중 선수가 네. 수상을 했고요. 예, 감독상에는 마르티네 감독님이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베른코프 선수 이제 그거 들고 하는 거 보면 좀 짠하더라고요. 예, 오히려 일부러 어제 시상식 이제 최종 트로피를 수여를 하고 선수들이 이제 그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경기장 한 바퀴를 돌면서 팬들과 인사를 하는데 네. 맨 앞에 이제 베르니코프 선수를 앞세웠죠. 그래서 예, 사할린에서 진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예,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던, 그리고 그 지지난 시즌이었죠. 안양알라가 적진에 사할린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 베르니코프의 표정, 그 메달 수여할 때 그 표정을 저는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참담했던 표정을 이날은 정말 다 떨쳐버릴 수 있을 정도로 밝은 표정과 함께 예, 또 가족과 딸과 함께 예,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모습이 예,
또 안양알라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준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가장 큰 형님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스카파니와 더불어서 예, 많은 경기는 아니었어도 큰 공헌도는 아니었어도 네. 예, 팀 내에서 그렇게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팀에서도 그런 배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시즌 활약을 보면은 기대 한참 못 미치긴 했어요. 그렇죠. 한참 못 미치긴 했어요. 예, 득점왕 사실 제가 하고 포인트 생각했을 랭킹 때는 1위 찍고 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그죠. 예. 못해도 2라인 정도에서 뛰면서 스코어링 라인을 담당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기 때문인데 그래도 예 어쨌든 우승을 경험했으니 그렇죠. 컵을 하나 또 자신의 이제 이력서에 추가한다는 건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뭐 물론 선수 생활이 이제 다 끝나가는 선수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래 정말 기쁜 일이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참 많이 그 한라의 벽에 막혀서 우승을 못했던 이런까지 생각을 하면은 좀 베르니코프 선수가 이제 컵을 들고 스케이팅을 하는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더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모든 장면들은 저희 온더스포츠 유튜브 채널과 데이버 TV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승을 하고 뭐 예, 새로운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고 했는데 예, 그렇게 많이 봐주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 어제 작업을 하면서도 좀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더 멀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네. 예, 이제 시즌이 다 끝나고 예, 잠시 동안 백수 생활을 하게 됐지만 예, 저희는 매주 계속 예, 팟캐스트를 할 거고 네. 다음 시즌도 예, 뭐 이번 시즌은 짧아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고 또 저희가 또 새롭게 하는 컨텐츠들과 이런 시도들이 좀 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네. 그래도 참고 예, 같이 즐겨주신 팬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 네. 예, 감사 인사 올리면서 또 저희는 다음 시즌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음 녹음은 아마도 일요일이 되겠죠. 예, 이제 당분간은 매주 일요일 날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슬 씨 스케줄 때문에 예, 네. 김예슬 아나운서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는 갈 거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현석 기자님이 NHL 플레이오프 프리뷰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뭐 기회가 된다면은 예, 손님들을 한 분씩 불러서 세계 선수권을 좀 준비를 예, 이게 저희가 처음이니까 네. 월드 챔피언십은 좀 긴 시간을 갖고 예,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리그 대장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2017-2018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안양알라, 하이원 그리고 대면 킬러웨일즈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PD님과 기자님 비롯해서 온더스포츠 크루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 모두 기억에 남을 시즌이었기를 바라봅니다. 방송 듣기, 경기 영상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요.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온더스포츠.tv,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 아이튠즈,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 그리고 네이버 TV 온더스포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힘찬 PD, 이현석 기자 그리고 저는 김예슬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